네, 공군 성폭력 피해자죠.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10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이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특검팀은 지난 6월 이후에 100여일간의 수사를 벌여왔고요. 우선은 발표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 수사 일단 경위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 이해람 중사가 이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을 이제 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제 개시가 되었고 이 개시 시점은 2022년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상 그럼 100일까지 이제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100일이 어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다. 오늘 발표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초동수사 부실에 관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일부는 조금 혐의가 인정이 됐다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이 전익수 법무실장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좀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전익수 법무실장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하고 있던 그 부대의 중대장, 대대장 등이 다 이제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총 7명의 피고인이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1명의 피고인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1명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뭐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이 사건과 관련이 이때 당시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뭐 녹취록이라고 해서 전익수 녹취록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 녹취록이 있는데 이 녹취록을 위조한 이런 혐의로 인해서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난 6월에 출범을 해서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피해 그리고 부실한 초동 수사 그리고 공군 지휘부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 왔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이 가장 쏠렸던 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기소 여부였거든요.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전익수 법무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의혹이 됐던 것이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이런 좀 권력에 의해서 수사가 조금 무마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 이제 법무실장이었던 전익수 실장이 어떠한 조금 관여가 돼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발생을 했었고 특검에서도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런 초동 수사 부실 의혹 관련 뭐 굉장히 조금 많은 의혹이 있었던 그런 부분과 관련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이 법무실장 같은 경우에 이 군무원 1명이 또 이번에 같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군무원이 이 중사 관련해서 관련 이제 사건에 대한 조금 정보를 법무실장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군무원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제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 검사가 청구를 했는데 그 영장 내용에 관해서 이 법무실장이 이제 이런 내용이 뭐 그럼 내가 지시했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 윽박을 지르면서 위세를 가시했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제5조의 9 사항에 따른 이 면담 강요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던 것이고 뭐 지금 부실수사 의혹, 뭐 직무유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익수 법무실장을 포함해서 7명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은 구속 기소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에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이 구속 기소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사건 당시에 뭔가 관여가 돼 있던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슈가 됐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점화점이 됐던 것이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됩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되는데 그 녹취록 내에는 뭐 법무실장이 이 사건 관련해서 조금 덮는 그런 것들을 지시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건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됐던 것인데 이게 지금 이 특검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녹취록에 근거해서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 녹취록 자체가 위조가 됐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제공한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구속 기소된 변호사였고 이 변호사가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조한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앙심을 품고 법무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이런 위조 증거를 제출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번에 특검팀은 심리부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심리부검은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결과도 발표했거든요. 이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게 부검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 네. 이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신체 부검을 하는 경우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네. 심리 부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람 중사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런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사망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다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심리 부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뭐 이 당시에 이제 떠나기 전에 남긴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심리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강제추행 사건 이후에 한 차례 굉장히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 정황이 발견된다든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대로 옮긴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심리부검상 확인이 됐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심리부검을 통해서 또 규명된 자료들은 뭐 그 다른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더 안타까운 사례인 이유가 2차 가해 때문에 더욱 이제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입고 그리고 예.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더 엄중히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피해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헤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부검을 통해서 이렇게 심리 상태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됐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성범죄 피해자라든지 이 범죄 피해자들의 이 심리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추스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특검이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은 초동수사 부실 책임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법무실장이 이런 초동수사를 관련해서 조금 덮은 것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의혹이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예. 법무실장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동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됐다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조금 이 처음에 특검이 출범할 때에 이런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 7명의 피고인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는 중대장, 대대장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 부대의 중대장, 대대장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는 있거든요, 혐의. 그러니까 예. 그 직무유기가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관해서 조금 일부는 뭐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성과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 명예훼손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이제 진행 경과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들이 잡히기는 했지만 이게 초동수사 부실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혐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게 결국에는 특검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건 발생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간 텀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들이 이미 다 없어진 이유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수사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 초동에 네. 좀 더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고 이해람 사건 이후에 부실 수사 의혹으로 이제 특검팀이 나왔고 수사를 맡게 됐고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오랫동안 지적이 됐던 군수사 그리고 재판 절차도 개선이 된 상황인데 비슷한 사례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소된 8명에 대한 향후 재판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재판이 지금 8명이 다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네. 각각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게 하나로 묶여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개개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증거 인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증거가 나오면 어디까지는 본인이 동의하고 어디까지는 부인을 하게 되면 관련해서 증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그때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특검의 성과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는 재판 결과까지도 결국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재판 결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팀에서도 마지막 발표를 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씨의 친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에 열렸거든요. 지금 구속 여부는 저녁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결과는 지금 사실관계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특정된 사실관계인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네.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 친형이 이제 뭐 동업을 7대 3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5대 5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인은 아예 100대 0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법인의 뭐 신용카드를 횡령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재판부가 조금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네. 이제 이 박수홍 친형 측에서는 이 100억대 횡령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횡령을 일부는 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뭐 굉장히 그 다른 이유 때문이지 내가 정당하지 않게 횡령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지난해 4월에 고소한 이후 검찰은 1년 5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검찰이 1년 5개월 동안 이 사건을 들여다봤다면 충분히 혐의가 입증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1년 5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고소를 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긴 기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혐의가 많을수록 조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조사를 이 사건 하나만 지금 담당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시간이 이제 조금 뜰 때가 있어요. 뜰 때가 있고 그리고 횡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횡령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횡령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을 다 이제 집어서 이것도 횡령한 것 같고 저것도 횡령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횡령했는지를 이 수사관은 또 그 상대방을 불러서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걸 뭐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을 불러서 이게 왜 받았는지 이게 네. 횡령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5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116억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돈을 수금한 게 뭐 한 번에 1억씩만 뺐다고 해도 116회고 네. 116회를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1년 5개월의 기간이 결코 길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다만 검찰에서 지금 영장을 쳤다는 거는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치고 나면 구속이 되면 20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을 넘겨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사를 다 마쳤다라고 생각할 때 영장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형사소송 말고도 지금 민사소송도 있잖아요. 지금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당초 요구액이 86억 원이었는데 116억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사건들 경험을 봤을 때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 네. 형사 고소를 할 때 이게 지금 86억 원으로 아마 처음에 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 고소의 근거는 박성우 씨가 개인 명의 통장에서 지금 개인 명의로 돼 있는데 형이 관리하던 통장이 있었고 거기서 40억 정도가 빠져나갔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정상 관련해서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이제 명확한 부분의 근거가 86억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형사 고소를 할 때 상대방의 통장을 열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상대방 통장을 열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불법 행위를 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사소송을 일부러 형사고소와 같이 걸어서 통장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을 아마 열어봤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인 통장에서 횡령한 금액이 30억 정도가 더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초에는 86억 원으로 조금 명확하다라고 피해 금액을 정했다가 법인 통장에서 나온 금액이 한 30억 정도가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16억 원으로 확장을 했고 네.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특정해서 만약에 조금 뺄 부분이 있다면 조금 감액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추가적인 횡령이라든지 불법 행위가 더 있다고 한다면 증액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요. 한 남성의 차량의 브레이크가 파손이 됐는데 이게 CCTV 결과를 보니까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잡고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올해 4월 17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올해 4월 17일 오전 2시경에 이제 한 남성이 이제 술자리를 가지고 집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 관리인이 그 차에 밑에 누가 들어가서 한동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차를 운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보니까는 차 밑에서 이렇게 물 같은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운행하지 않고 그 남성을 이제 문제를 삼아서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차가 물이 샜던 이유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잘라놓은 거예요.
브레이크 오일선이 잘리면 브레이크가 들지 않기 때문에 네. 차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성이 굉장히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 상대방, 이 자른 남성이 이 지금 피해를 입은 남성의 아내와 3년 동안 내연을 하고 있던 내연남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남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살인 미수로 일단 수사 관련해서 요청을 했었고 살인 미수로 진행을 했었으나 다만 이제 특수재물 손괴로 기소가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내연남을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오는 21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내연남이 이제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살인 미수 적용은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살인 미수 쪽으로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살인 미수가 될 것인데 뭐 통상적으로 많이 잡히는 경우가 보험을 이 피해자 이름으로 가입을 해놨다든지 이게 뭐 사망보험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조금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 오일을 잘랐다고 해서 과연 이게 반드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느냐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수사를 굉장히 오래 진행한 결과 특수재물 손괴로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굉장히 조금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살인 미수 관련해서 혐의가 적용이 되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한 살인의 고의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부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검찰에서도 섣불리 살인 미수로 이거를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을 했다가 살인 미수의 살인죄의 고의가 입증이 안 되면 아예 무죄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수사기관에서도 기소를 함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올 것보다는 혐의가 인정될 만한 걸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재물 손괴로 조금 안전하게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변경되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